입니다.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명 런 아이자오, 필리핀명으로는 아이용인, 각자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남중국해에 있는 하나의 암초를 가리키는데요. 이 작은 암초를 사이에 두고 필리핀과 중국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군은 중국의 해안 경비대가 흉기를 휘두르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적이나 이런 짓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찾은 유명한 베이글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불편하다면서 인근 주민들이 영업 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 그리고 장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사이에서 큰 논란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과 러시아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북러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정부 방침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차기 사무총장의 네덜란드 총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서방 최대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차기 사무총장의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지명에는 3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요. 류터 총리를 반대한 유일한 국가였던 루마니아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류터 총리의 나토 사무총장 지명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현 사무총장 임기는 오는 10월 1일 종료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단독으로 제출해서 다른 야당들로부터 찬성표를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의 반대표 밀려서 부결됐습니다. 앞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와 당수 토론한 뒤 기시다 총리에게 개정 정치자금 규정법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 연말 불거진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 이후 몇 달째 정치 위기 수준인 10에서 20% 지지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10대 유대인 소녀 성폭행 사건이 사회 전체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12살 유대인 소녀를 성폭행한 10대 소년 3명이 집단 성폭행과 반유대주의 모욕, 살해 위협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10대 초반의 청소년 점과 가자지구 전쟁에 발발한 뒤 반유대주의 행위가 있다는 데 따라 프랑스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리옹에서 수백 명이 모여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 범죄라면서 규탄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작년 9월 이후 7개월째 금리 동결입니다. 통화정책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동결 의사를 냈고 2명은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앤드류 베일리 중앙은행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왔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번 금리 결정은 8월 1일 열립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와 헤드라인 뉴스를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내 친구의 적은 어디인가? 네, 베트남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이 20일 날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서로의 적대 국가는 동맹을 맺지 맙시다라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네. 럼 국가주석은 양국이 서로의 독립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해치는 제3국들과 동맹과 조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립을 표방하면서 서방의 러시아 비판,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베트남 입장은 대체로 일치하거나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베트남이 아세안을 대표하는 회원국으로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의 우선순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이번 회담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액화 천연가스를 장기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 사업에 러시아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베트남은 무역, 경제, 과학, 기술, 인도주의 등 이런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원칙을 확인하는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네. 입장인 거잖아요. 베트남의 적대국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일단 베트남은 이념적으로는 미국을 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산 국가니까요. 근데 중국과는 지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두고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표면적으로는 뭐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좀 그렇게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껄끄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으로서는 러시아 밀착함으로써 이렇게 미국, 중국을 모두 견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베트남 측의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베트남과 어떤 분쟁이나 갈등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베트남은 사이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이 중국에 맞서서 남중국해에서 석유 가스를 탐사하고 시추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고 러시아 국영기업들이 여기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에 집권 5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중국, 벨라루스, 북한, 베트남을 찾은 건데 이런 행보를 보면 반서방 국가 간의 결집을 도모하면서 미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공산국가 베트남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행보가 빨라졌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베트남 간의 협력 관계가 격상될 걸 우려해서 미국 쪽에서 급하게 고위 당국자를 파견하겠는데요. 베트남은 아세안의 일원이고 또 미국은 전략적으로 베트남에 공을 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보가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데니얼 클린턴 블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오는 21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혹시나 베트남과 러시아가 결탁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일 방문을 하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정치 지형이 조금 또 네. 달라지는 모양새가 사실 아닐까. 예. 보면은 친구와 적이 굉장히 경계선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본인에 따라서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네. 이 관용이 사라진 곳에 등장한 증오. 예. 네. 프랑스 하면은 똘레랑스, 그렇죠. 관용의 나라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나라인데 지금은 관용은 사라졌고 극단주의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12살짜리 유대인 소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할 사건이 발생해서 프랑스 사회 전체가 진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15일인데요. 파리 북서부 외곽에 있는 꾸르 부바지라는 곳에서 12살짜리 소녀가 소년 3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가해 소년들이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년들은 17일 체포가 됐고요. 이 3명 중에서 2명은 집단 성폭행, 반유대주의 모욕, 폭행, 살해 위협 등으로 기소가 됐고 현재 구금됐고 나머지 1명은 일단 기소가 되긴 했는데 풀려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이제 유대인 무슬림 가구가 좀 많은 네, 나라로 맞아요. 알려져 있는데 너무 갈등이 심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대인과 가장 많은 곳이 유럽에서는 프랑스라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반유대주의가 대두가 됐고 이것 때문에 이미 좀 사회가 시끄러웠는데요. 네. 이런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반유대주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고된 1676건의 반유대주의 행동 중에서 12.7%가 충격적이게도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 때문에 파리, 리옹에서는 수백 명이 참가하는 반유대주의 규탄 시위가 벌어졌고 이번 달 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프랑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강연회 열고 반유대주의가 학교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 혐오에 대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반면에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의 실질적인 주도자 마린 르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 바로 극좌파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르펜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하고 나서 극좌파가 유대인들에게 오명을 씌웠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반유대주의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극좌 정단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측의 장리 멜라숑 대표도 네.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판한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이 지역의 시장 역시 이번 사건이 야비한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가해자에 대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네. 모양새여서 그리고 이게 10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라는 것이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다음 키워드는 역시 입지 독점성인가요? 이렇게 정하셨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 하면 뭐 강남 쪽 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입지 독점성이다. 여기를 대체할 만한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 백만장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헬렌 파트너스가 2024년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의 국가별 유입, 유출을 전망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고액 순자산 보유자 유출에 따르면 유동성 투자 가능 자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 이걸 말하는 건데 100만 달러 룬으로 13억 8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네. 타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영국, 인도 순에서 한국의 이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1,200명으로 사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15,200명, 영국이 9,500명, 인도가 4,300명 이런 순이었는데요. 한국은 2022년 400명 기록했었는데 23년 800명으로 2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숫자가 늘어난 건데 올해 들어서 거의 50%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올해가 자산가들의 이동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자산가 이주는 총 12만 8천 명으로 작년 기록 1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지정학적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네.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 격변 이런 것들이 이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통해서 늘 말씀드리면 어디 전쟁 났다 앞에 가신 것처럼 그렇죠. 프랑스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격변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네. 이동을 하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온 거군요.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였는데요. 네. 아랍에미레이트는 개인 소득세가 없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 유출에서 상당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있다는 건데 순유입 6,700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러시아 부자들이 여기로 많이 몰려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영국과 유럽 이주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순으로 이제 조사가 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중국 부자들이 이주하면서 일본인이 400명으로 10위 이제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순위 포함이 됐는데 회사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가 많이 증가한 국가들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 같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영국의 자산가들의 이탈은 2016년 브렉시트 이후에 본격화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각지의 부자들이 영국으로 많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그 현상이 반대가 되면서 거꾸로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2017년부터 6년 동안 16,500명의 순유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총선에서 부자 과세를 지향하는 야당 노동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큰 점도 부자들이 영국을 탈출한 요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의 부유층이 주로 가는 곳은 미국, 호주, 캐나다 순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사라진 돌풍이라고. 네, 어디 얘기인가요? 돌풍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돌풍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대안 후보로 뭔가 좀 역할을 해보려고 했었던 정치 명문가 케네디가 출신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네네. CNN이 주최하는 첫 번째 TV 토론에 결국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존재감이 사라지게 된 건데요. 네. 27일 날 첫 번째 대선 토론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대선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전국 여론조사 4곳에서 최소 15%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요. 네. 케네디 주니어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한 15% 정도 네,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10% 10% 지지를 기록하면서 네. 저조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대선 전에 예정된 두 번의 대선 토론 중에 하나인 CNN 토론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게 성사되지 못한 건데요. 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과 트럼프 첫 번째 토론을 시청한 사람들이 7,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참여할 경우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로 존재감을 과시할 기회가 됐었는데 기회가 사라지게 된 건데요. 제3위 후보가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토론한 것이 1992년에 텍사스의 억만장자 로스페로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조카이고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입니다. 작년 4월 달에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출마하긴 했습니다만 마음 바꿔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에게 염증을 느낀 미국 시민들이 케네디 주니어에게 눈을 돌리면서 대선판이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게요. 돌풍을 일으키지 않겠는가라고 했었는데 네. 그냥 찻잔 속의 작은 돌풍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주니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27일에 있을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양자 대결로 네, 결론이 결정이 났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면책 특권으로 해결한 불법 주차. 네, 면책 특권을 이런 데 쓰라고 준 건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불법 이걸 주차 주장한 문제를. 일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예. 중국 베이징에서 대사관 번호판을 단 차량이 도로를 막고 불법 주차하면서 교통정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중국 고위 공무원 출신의 국제기구 수장이었는데요. 외교관 면책 특권까지 주장하면서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난 16일인데 베이징의 한 도로에서 외교관 번호판을 단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불법 주차 중인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네. 도로는 왕복 2차로였고요. 갑자기 멈춰선 차량 때문에 이 지역에 교통정체가 발생한 건데 이 차량은 유치 아시아 태평양 우주협력기구 사무총장이 운전하고 있었고요. 남편과 반려견도 동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방해되면서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유 사무총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 안에 앉아서 이동을 거부했고요. 이걸 영상으로 찍은 시민이 공개를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네.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갑자기 멈춰섰다고 했잖아요. 왜 멈춘 거예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왜 멈췄는지가 공개가 뭐 되지 차량이 고장이 났다면 시동이 꺼졌거나 네. 뭐 이러면 뭔가를 조치를 취했을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래요?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유 사무총장에게 차량을 이동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고요. 심지어 모욕적인 욕설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벌금을 부과했는데 중국 소셜미디어에 당시 현장이 찍힌 영상이 다 공유가 됐고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요즘에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더니 결국 말씀드렸던 이 국제기구 사무총장이라고 알려졌고 이 국제기구 본부에 주차된 차량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티즌들은 그녀가 면책특권이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착각한 것 같다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하고요. 논란이 켜지자 결국 유 사무총장이 사과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그리고 당국의 처분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큰 교훈을 얻었고 그 결과돼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반성한다고 말할 사람이면 처음부터 욕설을 하거나 면책특권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큰 교훈을 생각이 얻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기본만 지켰으면 그렇죠. 되는 문제지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교훈을 얻을 일은 글쎄요. 아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조직은 2008년에 중국이 창설한 그런 후원한 국제 기구이고요. 네. 유 사무총장이 2020년 11월 달에 취임했고 2025년 10월까지가 임기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없앨 수는 없지만 바꿀 수는 있어요. 예. 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발신자의 음성에서 감정을 제거하는 필터링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건 왜 개발된 거냐면요. 네.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AI가 이런 식으로만 활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불만을 품은 고객들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서 콜센터 운영자들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프트뱅크 엔지니어가 언어 폭력을 다룬 방송을 보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감정을 빼고 그냥 맞아요. 사실만 전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총 2단계로 구성된 감정 취소 시스템인데요. 네. AI 음성 처리 기술을 사용해서 먼저 화가 난 발신자를 식별을 하고 네. 자연스럽고 차분한 목소리 톤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협적이지 않은 목소리, 음향 기능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이 활용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0,000개 정도의 음성 데이터를 AI가 먼저 학습을 하고 10명의 남녀 배우를 고용해서 다양한 감정을 담은 100개 이상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테스트해서 네. 뭐 고함치기, 비난하기, 뭐 사과 요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목소리가 좀 감정이 배제된 채 전달이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덜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요. 일하는데 좀 고통이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했다는 이 네.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네. 그래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더 큐어의 노래 Friday I'm in Love 전해드립니다. Tuesday's grey and Wednesday too. Thursday, I don't care about you. It's Friday, I'm in love. Monday, you can fall apart. Tuesday, Wednesday, break my heart. Oh, Thursday doesn't even start. It's Friday, I'm in love. Saturday, wait. Sunday always comes too late, but Friday never hesitates. I don't care if Monday's black, Tuesday, Wednesday hard to tell, Thursday never looking back. It's Friday.
stay in bed on Thursday, watch the walls instead. It's Friday, I'm in love. Saturday, wait. Sunday always comes too late, but Friday never hesitates. Dressed up to the eyes, it's a wonderful surprise to see your shoes and your spirits ris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대해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타파하고 싶다며 다음 달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에 반발해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민생경제연구소 측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조지타운에 있는 유명 베이글 가게가 지금 퇴출 위기다 이런 소식 준비하셨는데 뭐 주민들이 집단 소송까지 걸었다면서요. 근데 네. 일단은 이 가게가 맛집인가요? 맛있는 네, 베이글이 많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가게 이름이 이제 Call Your Mother이라는 이제 가게 이름이 있는데 네. 워싱턴 DC에만 한 6개가 있어요. 근데 이 논란이 된 이 조지타운 매장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마침 저희 회사 앞에 있는 그 가게는 제가 종종 가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베이글이라든가 커피, 뭐 간단한 아침 메뉴를 파는 곳인데, 뭐 베이글 빵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똑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양한 맛의 크림치즈가 여기가 좀 중요하죠. 유명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베이글과 커피를 저도 종종 사 먹는데 사실 갈 때마다 줄이 좀 길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꽤 유명한 집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저도 좀 해봤습니다. 예. 워싱턴 DC에만 6개 가게가 있는데 왜 이 매장만 유독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베이글 매장이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뭐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콜로라도주 뭐 이렇게 해서 총 한 1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네. 그런데 이 조지타운점이 2020년에 문을 열었는데 왜 유명해졌냐 하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첫 주말에 네. 성당 미사에 참석하다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가게에 들려서 베이글을 사갔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동네 빵집에 들르는 아주 소박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환호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이 가게가 유명세를 탔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이 베이글과 크림치즈가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매장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이제 줄을 길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매장 밖에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 인근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근에 사는 주민 16명이 이 매장의 영업 중단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조지타운에 이렇게 유명한 상점들이 꽤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타운이 워낙 이제 조지타운 대학이 있는 대학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제 또 주요 도로 양쪽으로 뭐 쇼핑 상점이라든가 식당들이 좀 많아서 유동 인구가 많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이제 주택들이 좀 가격도 좀 비싸고 상류층들이 좀 많이 삽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지도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 베이글 가게가 어디 있나. 네네. 보니까 상점 이 쇼핑센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가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글 가게 앞에 사람들이 이제 줄을 많이 서다 보면 뭐 네. 이제 쓰레기도 좀 많아지고 또 그렇죠. 낯선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네네. 배달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건데 뭐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조지타운 컵케이크라고 해서 이 길게 줄 서서 먹는 컵케이크 매장도 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쇼핑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논란이 있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문화 중에서 이제 나의 생활 공간이 침해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개인 사생활의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베이글 매장이 그래서 아마 논란이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주목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이제 지역 언론들이 이 베이글 매장이 계속 영업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네. 일주일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거든요. 오. 근데 이 조지타운 매장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이제 구역위원회 특별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베이글 매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매장이 있으니까 뭐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 그렇죠. 조지타운의 또 상징물처럼 우리가 좀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데 네. 이 워싱턴 DC 시청에서도 사실 이 매장의 영업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오는 9월에 다시 한번 좀 공청회가 수집될 예정이다. 이런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워낙 또 미국 문화가 사생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생긴 일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주장을 제가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지타운이라는 비싼 동네에서 그동안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예. 작은 베이글 가게가 하나 들어와서 유명세를 탄 이후에 뭐 낯선 사람들이 아침마다 몰려들고 뭐 내 집 주변에 쓰레기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쥐도 생긴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뭐 자기 집 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뭐 음식을 먹고 있다면 네.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좀 살아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나의 생활을 좀 보장받고 싶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문화가 미국엔 좀 있거든요. 네, 네. 아마 거기에서 비롯된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베이글 가게도 계속 영업을 하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네. 이 베이글 가게와 주민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요. 합의하고 기본적인 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타협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매주 금요일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과 필리핀 영유권 분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남중국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구한 어떤 배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중국해 암초 세컨드 토머스 숄, 제이 네. 토머스 암초라고도 하는데요. 네.
거기 바다에서 17일에 그 중국과 필리핀 군용 선박들이 대치를 했죠. 뭐 서로 물대포 쏘고 사진 보니까 물리적인 충돌로 간 거죠. 네, 이게 항상 좀 시끌시끌해서 올해 들어서도 지금 한 몇 차례 충돌이 있었던 거죠? 네, 많았죠. 2014년에 사실 이런 식의 대치가 처음이었는데 요 세컨 토마스 숄에서 네. 2021년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 선박이 이제 물대포 공격을 했고 필리핀 쪽을 향해서 네.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런 행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8월부터 의도적으로 이제 필리핀 괴롭히기 작전을 한 건데 제가 이렇게 횟수를 타임라인 보면서 세보니까 작년에 9번 정도였고 8월부터 그리고 올해 3월에 2차례. 네, 3월 5일 공격 때 이제 물대포 때문에 필리핀 해군 보급선에 유리창 깨지고 뭐 선원들 다치고 네. 여기서 이제 사람이 다친 거는 처음이었고 네. 근데 게다가 그 배에 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을 관할하는 필리핀 해군의 서부사령부 사령관도 타고 있었어요. 3월 25일에 다시 공격을 했죠. 이때는 중국 해양경비대 물대포가 이제 배를 크게 부숴서 네. 필리핀 쪽 배가 거의 뭐 침몰 직전까지 가서 해군 호위 부대가 와서 이제 끌고 갔습니다. 이때도 뭐 사람이 여러 명 다쳤고요. 이게 점점 어떤 수위가 좀 네, 강해진다. 높아지고 있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세컨드 토마스 암초, 작은 암초가 그렇죠. 아닐까 싶네요. 여기 이름이 참 복잡해요. 네. 제이 토마스 암초 이렇게 영어로는 쓰는데 네. 필리핀 말로는 아융인 암초, 중국어로는 러나이자오. 이게 남중국해 지명들이 여러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각자 그렇죠. 이제 이름이 우리나라 다르- 말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남중국해 이제 스플래틀리 군도 이것도 영어고 중국식으로는 난샤 군도에 있는 산호초입니다. 이 스프레틀리 군도, 난샤 군도가 바로 중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죠. 네. 이 중국은 제이 토마스 숄 포함해서 거의 뭐 남중국해 85%를 자기네 영유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암초니까 뭐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잖아요. 예. 산호초라고 아까 설명해 예. 주셔서. 그럼 여기에 일부러 가서 싸우는 그런 셈이죠. 거예요? 이게 이 제이 토마스 숄이라는 곳이 이제 네. 필리핀 해군이 그러니까 1999년에 처음 상륙한 이래로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독도 생각하시면 알 수 있듯이 실효 지배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영유권 싸움이 나니까 필리핀 해군이 이 지역에 그 시에라 마드레라는 배를 가져다가 네. 못에다가 올려놨어요. 일부러 자초시키듯이. 아. 그 이후로 이제 이 배를 일종의 기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안팎으로 주둔시키고 있는데 예. 중국은 이제 2014년부터 배 치워라라고 필리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아 거기 우리 땅이다. 예. 여기 배 치워라. 예,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주변 해역에 이제 함정을 배치해 순찰을 시키면서 무력 배치 시위를 해왔는데 이제 필리핀은 계속 병사들을 소규모지만 주둔시키고 있으니까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이 이제 주둔지로 가는 그 필리핀 측에 보급품 전달을 막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때가만 되면 그 과정에서 충돌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시에라 마드레 이 배를 좌초시켜서 주둔지를 쓴다는 게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네요. 예, 머리를 잘 썼는데 네. 이 배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원래 이름은 뭐 LST 821 네. 무려 2차 대전 때 1944년에 건조된 상륙함입니다. 네. 그때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 배치돼서 2차 대전 때 뭐 일본 본토 침공 앞두고서 뭐 오키나와 이에지마, 괌 이런 곳에서 보급품을 수송하는 역할을 했고 네. 이게 공을 많이 세운 배한테도 별을 준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별 하나를 받았는데 네. 근데 그러고 곧바로 이제 45년에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네, 그때는 또 이 배가 이 미군의 일본 점령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1년 뒤에 미국 돌아가서 1946년에 일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그때 퇴역을 하고서 일단 현역에서는 벗어나서 예비군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 배도 그렇군요. 네, 배도 이제 예비군이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일종의 명예로 그 미군이 2차 대전 때 이렇게 참전했던 군함들한테 네. 미국 전역에 그 카운티 행정구역 있잖아요. 네. 그 카운티들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배는 그래서 하닛 카운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카운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 배도 그러면 46년에 퇴역을 했으니까 일을 안 했겠네요.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 때 또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6년에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때 이제 메콩 삼각조로 이동했는데 네. 이때는 전투에 이제 직접 투입됐다기보다는 일종의 해상 기지로 이제 개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함이나 이제 순찰선들이 떠다니는 항구처럼 계류할 수 있게 한 거고 네. 베트남 복무 때 또 이제 별 9개 해군 표창 와. 3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단하네요. 1970년에 괌에서 퇴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진짜로 쉬었겠네요.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또 일을 하는군요. 70년에 미군이 이제 안보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베트남 해군에 이제 남베트남이겠죠. 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베트남식으로 이름이 미토라는 배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미군이 지원을 해줬는데 남베트남은 결국 패망했죠. 그렇죠. 사이공이 함락된 다음에 이 베트남 선박에 된 미토가 뭐 3,000명 이상의 피난민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피난민들을 베트남에서 태우다가 필리핀 수빅만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네. 이동시켜줬는데 필리핀에다가 베트남 쪽 피난민들을 내려놓는 대신에 미군이 필리핀에 그 수빅만에 정박한 미군 선박들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이때 협정을 체결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 이제 필리핀 배가 네. 되는군요. 그래서 76년에 필리핀 해군이 공식 인수를 해서 아. 이제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름이 이제 잠깐 또 두마갓 이렇게 바뀌었다가 네. 시에라 마드레로 바뀐 겁니다. 네. 시에라 마드레라는 게 필리핀에서 가장 긴 산맥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90년대까지 수십 년 동안 수륙 양용 그때부터 이제 수송선으로 운영이 됐는데 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늙어서 운항하기 그러니까요. 힘들어지니까 99년에 세컨드 토마스 숄에 가져다 놨던 거죠. 예, 이 배 한 척에도 이렇게 역사가 예, 예. 깊었습니다. 근데 남중국해 분쟁이 사실 국제법정에서는 중국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잖아요. 났죠.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일종의 영해 경계선 이른바 구단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네. 난사군도도 거기 안에 있다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는데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2013년 소송을 제기해서 2016년에 판결이 나왔어요. 네. 판결이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중국의 구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대한 주장에는 국제법상의 근거도 없고 역사적인 근거도 없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네. 이때 필리핀이 문제를 제기했던 곳은 이제 스카보로라는 암초였는데 그때 중국이 그쪽에 필리핀 어선들 이제 어업 활동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네. 근데 중국이 부인하고 있죠. 이 소송 절차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계속 그 병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또 필리핀은 정기적으로 이 난사군도 스카보로 여기 해역을 순찰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필리핀도 이제 분쟁 해역의 통과를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 해군이 난사군도 9곳의 주둔지에 지금 순환 배치되고 있고 중국 배가 먼저 도발을 하지만 않으면 좀 이렇게 중국의 어떤 보복성 무력 행사 이런 거를 야기할 만한 행동은 피해왔습니다.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분요? 근데 네. 중국의 위력 행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 이후에만 9번, 늘어나고 작년에만 있어요. 9번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컨 토마스 숄이 거기 이제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작년부터 괴롭히기 작전을 하는 거죠. 중국이 최근에 남중국해 활동 강화하기 위해서 해안경비대 규정까지 또 새로 만들었다고요. 불법 침입 용의자 한마디로 우리 해역에 들어온 네. 배 최대 60일 동안 구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발효된 게 6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이 첫 대치였던 거죠. 근데 그 규정이 발효되기 직전에 필리핀이 네. 남중국해 서부에서 우리 대륙봉을 확장하겠다 이런 신청서를 유엔에 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중국이 이제 또 무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세컨 토마스 암초를 목표로 삼는 건가? 필리핀이 주장하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 네. 거기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 이게 겹쳐지는 지역에 있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위치군요. 이 여기서 암초가. 서쪽으로 35km니까 멀지 않은 곳에 미스치프라는 산호초가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분쟁 지역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중국군이 이미 전초기지를 세우고 이른바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세컨 토마스 숄에 이제 여기는 어선이 아니라 필리핀 기지와 군인들이 있고 네. 또 보급선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거기서만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필리핀의 이제 서쪽 끝에 팔라완 섬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140km 떨어진 곳에 사비나라는 암초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또 뭐 이름을 필리핀은 에스코다 암초, 중국은 셴빈자오 막 이렇게 부르는데 네. 네, 거기서도 최근에 뭐 필리핀 어선들 못 들어오게 막고 막 그랬어요.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사실 네. 필리핀의 동맹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군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미군이 나서줄 법도 한데. 1951년에 이미 미국과 필리핀이 상호 방위 조약 MDT라고 하는데 네, 네. 이거를 체결해서 이제 군사 동맹국이죠. 근데 남중국해 갈등이 무력 충돌로 가는 거를 당연히 미국은 꺼리고 갭을 피해 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이제 글로벌 패권 놓고 싸우는 그런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군사력을 자꾸 배치를 하니까 네. 올해 3월에 세컨 토마스 숄에서 이렇게 충돌한 다음에 미국이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필리핀 본토뿐 아니라 남중국해 전체에서 필리핀 군 배와 비행기가 공격을 받는 일이 생겨도 이거 역시 동맹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오. 그런데 물대포를 쏘는 것을 군사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아. 여기 좀 법적인 애매한 해석에서는 거예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선언은 했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죠. 사실 잘못해서 이게 꼭 필리핀 편을 들고 중국 편을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부딪히면 더 큰일 큰 나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예. 아, 중국이 그런 딜레마에 이제 그런 거죠.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거를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아. 뭐냐면 직접적인 군사 공격은 아니지만 강압적인 행동으로 좀 상례를 벗어난 예, 예. 외교적이라든가 어떤 관행적 이런 걸 벗어난 행동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 이거를 이제 이름 붙이기를 이제 외부에서는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3월에 미국이 필리핀 편을 들어주는 듯이 말은 했는데 그때는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마닐라를 방문해서 뭐라 그랬냐면 네. 필리핀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어야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해주는 이 의무를 발동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무력 공격 직접적인 그게 아니면은 우리 나설기가 좀 예, 그렇다. 사실 그것도 뭐 네. 맞는 말이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건 이제 회피한다라는 게 여전히 미국의 기본 입장인 거죠. 네. 근데 뭐 배도 부서지고 지금 인명 피해도 있어서 예. 좀 나서줘야지. 인명 피해가 뭐 경미하진 않지만 네. 경미한 거긴 하지만 네. 필리핀은 사실 그 동안에 국제법정에 제소도 해봤죠. 아. 기지 만들어서 시료 지배도 그렇죠. 하고 있죠. 또 그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들하고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도 해봤죠. 네. 그리고 또 반미 성향이 좀 강했던 전임 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 시절에는 중국의 유화 제스처도 취해보고 다 해봤네요. 예, 온갖 해볼 걸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예, 다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그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는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노선을 틀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의 협정을 또 따로 맺고서 작년에 이제 필리핀에서 미군이 쓸 수 있는 기지 이를 5개에서 9개로 늘려줬고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일본의 무기를 받고 아. 일본 도움받으려고 지금 협정을 논의 중이에요. 혹시 더 자극하는 건 아닐지 중국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안보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하고 밀착해서 한마디로 적의 공격을 막으려고 우리 군비를 확장하면은 저쪽도 군비를 확장하고 그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긴장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상황. 예. 근데 특히 이제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로 이제 추가해 준 곳 4개 중에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기지가 3개예요. 이거는 남중국해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대만을 겨냥한. 그렇죠. 미국이 만일의 경우에 대만 놓고 이제 중국이 군사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대만 돕기 위해서 필리핀을 군사 기지로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는 필리핀의 선택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고 이게 또 좀 분쟁을 또 네, 긴장을 네. 더 높일
가능성이 이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야기 쭉 듣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좀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 저도 이 필리핀 문제 보면서 네.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1949년 우리 대한민국 수립되고 처음으로 한국과 국교를 맺은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 사실 최근에는 한국이 필리핀에 무기를 많이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남중국해 상황에 한국이 불필요하게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네. 양자택일로 이렇게 간 상황인데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위험이 커지죠. 그러니까 필리핀은 직접적으로 중국하고 영유권 분쟁이 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무력을 앞세운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군사력에서 군사력, 경제력 모든 거에서 필리핀은 지금 중국하고 압도적인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필리핀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네, 지금 네. 그렇게 직접 대치도 아니고 한국은 뭐 경제 규모도 필리핀하고는 좀 뭐 4배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것도 그만큼 많고 네. 필리핀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는 뭐 중국과 이렇게 긴장을 엄청 높이면서까지 미국과 밀착하게 되는 양자택일하게 되는 상황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일본이란 요인이 있거든요. 네. 일본이 지금 필리핀 지원 요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뭐 무기 넘기고 해외 군사활동 강화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남중국해 상황을 더더욱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네.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지를 네. 고민을 해야 될 것 뭐 같습니다. 하나를 딱 결정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좀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잘 정말 잘해야 지혜로, 되는데. 지혜로운 줄타기를 방법을 잘해야 되는 예, 거죠 예. 우리는. 아 근데 여기도 지금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계속 굉장히 갈등이.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대치하면 안 되고 네. 필리핀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주 실용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대화 창구를 계속해서 열어놓고 어떻게 네, 해서든 네. 이제 더 세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공격이 근데 최근에 너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괴롭히기 작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이 남중국해 상황 예.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은 최근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상황 살펴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스티비 원더의 노래입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를 못 전해드리고 저희는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